이제 우리 당 안에 반당 종파놈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어?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정원의 현영철 처형 발표 이후 노동당 간부들이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조선중앙TV를 통해서는 반당 종파 분자는 가차없이 숙청하겠다는 서사시를 내보내면서 각 가정에까지 공포 정치를 전파하고 있는 건데요.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경민대 북한학 전공 강명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이 현영철이 처형됐다라고 밝힌 게 지난달 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록 영화에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숙청은 당했지만 처형을 당한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형 당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록 영화에는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주민들한테 이 비공개 처형의 형태를 띄움으로써 공포 심리 효과를 좀 제고시키려는, 그럼으로써 어떤 절대적인 충성을 은연중에 요구하는 그런 정치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제 국정원의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현영철 처형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 국내외적인 비판의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 수위를 좀 더 낮춰보려는, 외면해보고 싶은 어떤 심리적인 효과, 그런 것 때문에 대외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소식을 좀 묻어두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한편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영철 처형이 알려진 이후에 북한 당국이 간부들을 좀 감시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처형된 게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숙청되거나 처형됐다면 이제 현영철이가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인민군이 오래 몸담고 있던 약 한 50여 년간을 인민군 야전지휘관으로부터 인민무력부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깊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현영철이를 따르던 장군들도 있을 거고, 또 현영철과 친하던 당 간부들도 있을 거고, 내가 간부들도 있을 거고, 상당히 현영철이 주위에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특히 현영철이는 만경대혁명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최령에도 만경대혁명학을 졸업생이고, 오금철의 오일정, 항일혁명 투사들뿐 일세 아들들뿐만 아니고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해주는 6.25 전쟁 당시에 전사한 자녀들까지도 지금 다 만경대혁명학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장군들 한 30-40명과 그 지휘관, 지휘장교들, 소좌에서부터 대좌까지, 일반 이제 고급 장교라고 하는 소좌에서 대대장부터 연대장, 그다음에 사단장, 또 군단장의 군단 부사령관이라든가 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가 8군단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이 현영철이 8군단 사령관하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또 5군단에도 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부 내에 현영철이를 따르는 지휘장교들이 상당히 폭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숙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장성택만큼은 아니어도 현영철 역시 주위의 측근들의 규모가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장성택이야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일성의 사이고 김정일이 하나밖에 없는 매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줄을 대기 위해서 거기 사람이 많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 내에 있는 지금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장성택이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택이는 당과 군에 깊은 인맥이 있다고 본다면, 현영철이는 야전군 지휘관으로서 인민군 대장이 되고 인민무력부장이 됐기 때문에 지휘관들, 군인들 속에 상당히 인맥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군 인사였고 군의 측근들이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 더욱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간부들이 이동을 할 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요즘은 또 휴대전화가 있어서 이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답변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기록 영화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통제, 이동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충성도 강요하고 이러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김정은 체제의 어떤 불안정성이 내부에 노정돼 있고 생각한 것보다 많이 퍼져 있다.
이런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휴대폰은 보급돼 있지만 거기에 휴대폰에 대한 통신 우리 집은 감청이지만 예, 그쪽에서는 예.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통제 체제를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 현영철 숙청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분석이 나왔었는데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영철이 사석에서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지칭을 하면서 정치를 잘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김종훈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요? 네, 그러니까 예. 자기 이제 측근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런 이야기, 지금 젊은 지도자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불만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지금 임업상 부상도 청산하고 네네. 또 과학기술의 전당을 지라는데 짓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했다고 해가지고 국가기획원회 부위원장을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군대입니다. 인민무력부에 많은데 이 돈 관리를 누가 하냐면 총정치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무력부장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인민무력부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은 것이 바로 인민무력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전투훈련을 시키는 것은 바로 인민무력부장 아닙니까? 그런데 인민무력부에 있는 돈을 좀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당 재정경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설현장이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사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예. 아니 이제 인민군 병사들이 용량 실적을 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과학기술의 전당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병사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있고 지금 용량 실적을 내서 쓰러지고 있는데 그걸 맡은 인민무력부장 이 현영철에는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기 병사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돈을 이런 건설 현장, 뭐 이거 이수나만한 이런 건설 현장에 돌려대고 나무 모욕하는 데다가 돈을 주라고 하니까 이게 불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불만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돈 문제 관련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을 수 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들려오는 말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의 어떤 통치 방법에 대해서도 불만했고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정치 잘못한다. 이건 총체적인 김정은 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통치력에 대한 근본 부정이거든요. 네네. 이건 용납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는 지금 알려져 오는 얘기가 이 핵 우위력을 과시해서 군사 긴장을 도발하는 거. 이러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데서 내가 무기 구매하러 갔는데 러시아가 무기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만도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은 뭐냐? 바로 김정은이 통치 체제의 큰 기둥입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김정은이가 김정은 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정책을 부인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목 베려고 칼 들고 달려오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국정원이 현영철의 숙청을 발표한 이후에 좀 눈에 띄는 것이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어떤 반당 종파 분자를 숙청하겠다 이런 서사시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혁명가요 높이 행군 또 행군으로 이어가자. 동무들 이제 우리 당 안에 박헌영, 이승엽, 최창익이와 같은 반당 종파놈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 이름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은 뭐 1950년대 이미 숙청된 사람인데 박헌영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반당 종파 분자를 숙청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게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박헌영 이런 사람들은 예. 결국 이제 김일성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예. 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반당 종파 문제로 제거했다. 이건 바로 뭐냐? 한순간에 나한테 측근이라고 그래서 충성이라고 그래서 이 충성의 변절 조짐이 보이면 언제라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또 측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절대적인 맹종만이 살 길이다. 이런 걸 제기해 주는 것이고 저렇게 반당 종파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로 현영철이가 처형이 된 근본 원인이 바로 반당 종파성, 반혁명, 반역죄 저질렀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면 김정은의 신격화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격의 처형 또는 숙정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공포 심리를 조장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사시를 통해서 김정은식 공포 정치의 본질을 정말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자신의 주위에 어떤 잠재적인 반역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협 심리를 예, 예. 김정은이가 느끼고 있고 그런 위협 심리를 느끼는 것은 바로 주변에서 날조를 해서 보고를 하든 아니면 사실 있어서 보고를 하든 김정은이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다. 자나깨나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일종의 충동 정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심리적인 위협심을 느끼니까 저렇게 인민무력부장에 발탁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예, 예. 바로 극단적인 처형을 처하는 인정사정 없는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서사시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은 사람이 신병강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서사시는 많이 접해 보셨나요? 저런 소사시는 뭐 엄청나게 많죠.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소사시도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예, 예. 이 소사시는 말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 뭐 김일성 혁명활동 시기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시적으로 소술하는 것을 소사시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에 대한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당과 이게 나라와 당이 좀 어려울 때, 우리 인민이 어려울 때 이런 반당 반혁명자들이 항상 고개를 들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김일성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지금 51년도 저 박헌영이 처형됐고 57년도 이승엽 최창익인데 다 내각 부수상이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던 그런 상당히 김일성 다음에 가던 1인자, 2인자, 3인자였던 사람이 이승엽이고 최창익인데 이승엽 도당이라고 했습니다. 도당이라는 건 무리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도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김일성 지금 김정은이를 공포 정치로 몰아가는 독재자로 아주 무서운 아주 뭐 기관총으로 쏘고 죽이는 이런 사람을 몰아가니까 지금 할아버지 김일성이 때도 이런 종파분자들은 있었다. 나라가 어려웠고 당이 어려울 때 이런 종파분자 나온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지금 내가 처용하는 것이 지금 뭐 이거 일 잘하고 좋은 사람 처형하는 거 아니다. 우리 당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최고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반당 반혁명 분자들을 숙청하는데 할아버지가 숙청했듯이 그때도 다 1인자, 2인자들 아닙니까? 예, 지금 예. 저기 숙청당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뭐 독재를 하고 뭐 막 총살하는 거 아니다.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 때도 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들은 도당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숙청을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의 그렇죠. 기대서. 자기가 숙청하는 걸 좀 정당화하려고 옛날에 숙청했던 50년도, 57년도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68년도 저 박금철, 김도만 당 조직비서였고 당 선전비서였던 다 숙청하죠. 다 총살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아마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이제 김정은의 뭐 측근 간부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가장 끔찍한 말이 당의 신임을 저버렸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바로 김일성이가 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신임을 줘서 박금철 그 이승엽, 김창봉이라고 있어요. 김창봉 민족보위사 무력부장 했던 68년도 무력부장하다 숙청당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임했는데 내 신임을 저버렸다. 이게 당의 신임이거든요. 수령의 신임, 당의 신임. 이 수령의 신임을 저버렸다는 것은 이건 반역죄죠. 그렇게 믿었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뒤에서 딴 꿍꿍이를 했다는 건 이걸 바로 북한에서는 반당 반혁명 분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걸리면 이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에 찍히게 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결국 그건 회의 때 예. 말하자면 그 장성택이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주안의 정치 확대 회의인데 박금철, 그 김도만 같은 또 최창희 저기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승엽 도당이라는 그 사람들도 당주안이 전원회의에서 비판대 올려놓고 김일성이가 비판한 겁니다. 당의 신임을 저버렸고 내 신임을 저버렸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뭐 간부들을 향해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면서도 또 청년들을 향해서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란 없으며 집단이 힘을 들여 교양 개조하지 못할 청년은 없습니다.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도 참가하였는데 나는 그들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여 모두 안아주고 싶은 이게 김정은이 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견해서 모두 안아주고 싶다.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견 그거를 아주 좋은 말로 애민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애민의 지도자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민으로 위장한 지도자 모습을 보여서 주민들을 껴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거다. 저런 면모를 가지고 일각에서 김정은이가 애민 사상, 네네. 애민 철학을 가진 지도자로서 다가가는 모습이다. 이거는 김정은의 실체를 모르는 잘못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명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써먹던 수법이에요, 원래. 예. 간부들을 처용하고 일반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장면들 많이 찍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다큐멘터리 원래 기록 영화를 찍어왔잖아요. 저기서 현장 청사라는 걸 찍어온 예. 동영상도 많은데 이건 뭐냐면 지금 저렇게 말하는 북한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 수령님 젊은 지도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청년들 회의를 불러다 놓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저건 김일성, 김정일 때 해오던 수법이라는 거 이제 70년 동안 속고 살았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나오는 걸 반대로 보면 되고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것도 반대로 보면 됩니다. 내가 애민이다 하면 그냥 인민들은 무참히 죽이는 그런 사람을 거꾸로 본다는 게 북한에서 나오는 정답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신뢰를 들어서 지금 인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모든 가정에 돼지 한 마리를 무조건 기르라고 했답니다. 지금 최근에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왜 군대를 막 지금 현영철이도 총살하고 인민군 부대들이 막 지금 용량시적 올리고 하니까 인민들한테 무조건 매 가정마다 돼지 한 마리를 길러서 바치라 그랬대요. 그 바치면 군부대다 바치는 거죠. 그럼 국가에 바치면 그 고기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마치 더 자기가 군부대 병사들에게 돼지고기 주듯이 공짜로 바치라 그랬나. 무조건 한 마리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안 바치면 노동 처벌받고 노동 교양소가고 아니면 교화형까지 처하니까 이 과불전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장마당은요. 돼지 새끼 돼지가 군값이랍니다 지금. 이게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을 그렇게 고혈을 짜내가지고 인민들이 뭐 자기도 먹을 건데 어떻게 돼지를 기르냐고요. 돼지를 길러서 바치라고 하는 강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김정은이 행위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인민들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를 해도 주민들은 살기가 힘들고 또 간부들을 향해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어떤 내부 결속을 위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부 결속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도발과 이런 공포 정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공포 다음에는 항상 충성 맹세 분자들의 맹종 행태밖에 없거든요. 거기서는 바로 뭐냐? 현영철이를 처형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대남 관계에 있어 또 대미 관계에 있어서 또 일반적인 대화의 관계에 있어서의 강력한 대결.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최소한도 금년 연말까지는 전반적인 기준으로 대결 국면, 긴장 조성 국면으로 간다. 일시적으로 화해를 위장한 위장 평화 공세는 나올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대화 의지는 없다. 최근에 우리 박 대통령 욕하는 거 보세요. 정말 상상의조차 없는 용어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대결에서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한국을 흔드는 예.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보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의 실상, 현 상태에서의 북한의 대남 전략에 온건한 메시지를 보내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이런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또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경민대 강명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